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지만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포장마차의 적색 비닐천이 물기를 떨며 바람에 들썩이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했다. 사람들은 축축한 바닥을 피해 골목 중앙으로 모여 걸었다. 구두굽이 무릉덩이를 피해가는 소리, 우산을 털어내는 소리, 젖은 옷깃을 털어내며 혀를 차는 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그 모든 소리들 사이에서 유독 다른 음색이 귀를 잡아 끌었다. 거기서 작은 소년이 바람종을 팔고 있었다. 참외 상자 위에 줄 지어 놓인 바람종들은 각기 다른 소리로 울고 있었다. 어떤 것은 높고 맑은 소리를, 어떤 것은 낮고 깊은 울림을, 또 어떤 것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높이가 계속 변하는 신비로운 소리를 냈다. 소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명찰도 없이 그저 단정하게 말했다. 2개에 5,000원이에요. 바람이 불면 엄마가 덜 아프대요.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지 애늙은이처럼 차분했다. 그 말을 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깐 발걸음을 멈춰 바람종을 구경했지만 대부분 곧 지나쳐 버렸다. 권단비는 발걸음을 멈췄다. 52. 그녀의 나이였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평생 소리를 다뤄온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법의 음성학자로 은퇴한 뒤 지역 방송국에서 범죄 팟캐스트를 제작하며 소리를 수집해 온 사람. 그녀의 귀에는 늘 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먼저 듣는 사람이었다. 냉장고 모터가 내는 불협화음에서 가전제품의 수명을 알아차리고 늦은 오후 구름이 드리우며 바뀌는 도시의 음색으로 날씨를 예측했다. 사람의 숨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목소리 뒤에 감춰진 감정의 층위들을 읽어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다. 미세한 떨림, 부자연스러운 당세, 호흡의 리듬 변화. 수십 년간 법정에서 증언의 진위를 가려내던 그 기술은 이제 그녀의 본능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의 귀에 소년의 목소리는 매우 특별하게 들렸다. 너무 어른스러운 차분함 뒤에 감춰진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소년이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다. 다, 솔, 라, 다. 음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미묘하게 꺾였다. 그 꺾임에는 의도가 있었다. 훈련된 귀를 가진 담비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어지는 아무 뜻 없어 보이는 음절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멈춰 세웠다. 나무 비늘 3칸. 담비의 몸이 자동처럼 굳었다. 그 리듬, 그 엉뚱한 말.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런 식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특별한 음성 패턴이었다. 29회 전 사라진 동생이 잠들기 전마다 흥얼거리던 가족만의 암호였다. 담비의 기억 속으로 그 시절이 밀려들었다. 그때 그들이 살던 집은 빛도 바람도 자주 끊겼다. 전기세를 체납해서 전력이 차단되는 일이 잦았고 한 번 전등이 꺼지면 언제 켜질지 몰랐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런 어둠 속에서 언니와 동생은 서로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짧은 코드 같은 말을 합의했었다. 나무 비늘 3칸. 손전등을 서랍에서 꺼내려면 나무 손잡이를
비늘처럼 한 겹씩 넘겨 세 칸을 밀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암호는 둘만의 비밀이었다. 담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과 동생 문채 단 둘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년이 그 말을 알고 있을까? 방금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니? 담비가 가까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엄마요. 잠 못 들면 늘 저거 불어달래요. 잠들 때 나무 비늘 세 칸. 바람이 통유리 간판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담비의 귀에는 마치 과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들렸다. 담비의 아래 십술이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다. 입술이 말라붙을 정도로 긴장했다는 뜻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년의 말투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안에는 배운 적 없는 단어의 질감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정확히 그 엇박, 그 숨. 그건 단지 곡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그 소년에게 그 암호를 가르쳐 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담비와 문채의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너 이름은? 담비가 더 다가가서 물었다. 노아요. 엄마는? 서이솔. 밤에는 어르신들 돌봐요. 낮엔 많이 누워 계시고요. 노아는 말끝을 흐리며 옆에 놓인 빈 약봉지를 손가락으로 접었다. 펼쳤다. 그 약봉지는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있었어. 소년이 불안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비는 상자 위 바람종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짝 흔들어 보았다. 얇은 도자기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른 유리 소리를 냈다. 창. 그 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딘지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담비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권담비, 음향분석가, 팟캐스트 프로듀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주 조용한 일인데 엄마 허락을 받고 나한테 전화해 줄래? 내가 부른 그 노래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싶어. 노아는 명함을 신중하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신중한 행동이었다. 바람이 불어 길모퉁이 전봇대가 낮게 신음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담비의 심장은 오랜만에 큰 북처럼 울렸다. 희망과 두려움의 합주였다. 희망은 이것이었다. 혹시 이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통해 사라진 동생 문채의 행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29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아니면 적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두려움은 이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만약 그 암호가 우연히 비슷한 것일 뿐이라면, 혹은 더 끔찍하게는 문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지만 담비는 오랫동안 소리를 다뤄온 전문가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패턴이 너무나 정확했다. 소년이 부른 그 선율, 그 리듬, 그 특별한 숨쉬기 방식까지 모든 것이 문채의 것과 일치했다. 골목을 나서면서 담비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소년은 여전히 바람종 앞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크고 작은 소리들이 어우러져 작은 합창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담비는 희미하게 들리는 또 다른 소리를 포착했다. 그것은 과거에서 불러오는 목소리 같았다. 언니, 나무 비늘 3칸. 29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목소리에 담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소음들은 하나둘 잠들어갔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까지 모두 조용해졌다. 하지만 담비의 작업실만은 예외였다. 이곳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는 공간이었다. 담비는 작업실의 방음,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두꺼운 검은색 커튼이 벽 전체를 덮자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커튼 안쪽에는 전문 스튜디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음제가 촘촘히 붙어 있었다. 달걀 포장지 모양의 스펀지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소리의 반사를 최소화했다. 헤드폰을 머리에 씌우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급 스튜디오용 헤드폰은 그녀의 귀를 부드럽게 감싸며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이제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시작되었다. 녹음기 화면에는 낮에 몰래 채집해 둔 소년의 휘파람이 파형으로 누워 있었다. 모니터 위의 파란색 파형은 마치 심전도처럼 기복을 그리며 화면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각각의 봉우리와 골짜기는 소리의 강약과 높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담비는 마우스 휠을 돌려 파형을 확대했다. 1번, 2번, 3번. 확대할수록 더욱 미세한 패턴들이 드러났다.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휘파람으로 들렸겠지만 법이 음성학자였던 그녀의 눈에는 각각의 음표가 하나의 지문처럼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무비늘 그 발음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노위 탈락하는 습관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소녀는 나무비늘이 아니라 아무비늘에 가깝게 발음했다. 이것은 단순한 발음 오류가 아니었다. 특정한 지역 방언도 아니었다. 이런 독특한 언어 패턴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것이었다. 새 칸 새에서 쉬는 미세한 갭도 마찬가지였다. 0.2초 남짓한 아주 짧은 침묵이지만 그 침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 말을 할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듯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는 듯한 습관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특징들이 동생 문채의 버릇과 정확히 일치했다. 담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위 서랍, 그 다음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까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의 표면은 세월에 닳아 윤이 났고 모서리는 약간 헤어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각각의 테이프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었지만 시간의 흔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플라스틱은 누렇게 바랬고 라벨에 볼펜으로 쓴 글씨도 희미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꺼냈다. 문채 8세 자장가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테이프였다. 글씨체는 담비가 대학생 시절에 쓰던 것이었다. 당시 그녀는 문채가 혼자 잠들기 어려워할 때를 대비해 자장가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먼저 지지직거리는 테이프 특유의 소음이 흘러나왔다.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소음 뒤로 서서히 어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니, 나무비늘 3칸. 29년 전 8살이었던 문채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흘러 테이프 음질은 조금 변했지만 그 목소리의 본질은 여전히 생생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목소리가 작업실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담비는 최신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컴퓨터 화면이 두 개의 창으로 분할되었다. 왼쪽에는 오늘 녹음한 노아의 휘파람, 오른쪽에는 29년 전 문체의 자장가. 두 소리 파일을 동시에 불러와서 겹쳐 놓았다. 프로그램이 두 음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파수 분석, 음색 분석, 리듬 패턴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몇 분 후 화면의 결과가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음색의 질감, 박자의 의도, 심지어 숨을 쉬는 타이밍까지 90% 이상 일치했다. 이런 수치는 같은 사람이 불렀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담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전적인 닮음이 아니었다. 혈연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유사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배운 방식의 닮음이었다.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상황에서 배운 소리의 패턴이었다. 담비의 머릿속에 그 장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그곳. 새벽 정원.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새벽의 정원이라니 얼마나 평화롭고 희망적인 이름인가.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실상은 전혀 달랐다. 위장이 매우 교묘한 민간보호소였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홍보했다. 브로슈어에는 아름다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넓은 정원, 깨끗한 기숙사,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부모를 잃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곳이었다. 하루 종일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시켰다. 그리고 자기 개발 세미나를 명목으로 세뇌 교육을 일삼았다. 아이들의 정신을 통제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했다. 문채는 15살에 그곳으로 보내졌다. 당시 담비는 21살 대학생이었고 아버지가 더 이상 문채를 돌볼 수 없다며 좋은 곳을 찾았다고 하면서 보낸 것이었다. 담비는 그때 막내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했다. 그 후 문채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시설에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자유를 찾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음침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팔려갔다고 했다. 해외로 보내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정원 측에서는 자의로 나갔다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했다. 경찰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출 청소년 중 하나로 취급했다. 담비는 매년, 아니 매달 그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새벽 정원, 새벽 복지재단, 새벽 아동보호소, 새벽 청소년 쉼터. 온갖 검색어를 동원해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재단에 변주된 상호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하지만 그런 조직들은 놀라울 정도로 교묘했다. 문제가 생기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이름을 바꿨다. 장소를 옮겼다. 대표자를 교체했다. 마치 바다 위의 해파리처럼 잡으려고 하면 형태를 바꿔 빠져나갔다. 그 긴 추적 과정에서 담비는 깨달았다. 사라진 것은 문체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리도 함께 사라졌었다는 것을. 문채가 사라진 후 집 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들려오던 그 밝은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일상적인 소리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따뜻한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한 금소금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부를 때의 목소리 끝에 담긴 애정도 사라졌다. 문채야, 밥 먹어라. 문채야, 학교 다녀와 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부름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죽음과 같았다. 담비가 법의음성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소리를 통해 진실을 찾고 싶었다. 목소리에 숨겨진 거짓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문채의 목소리를, 문채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29년 만에 그 흔적이 나타났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과 함께 울리는 벨소리가 조용한 작업실에 큰 소리로 들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담비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담비님 맞으세요? 소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아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마도 처음 모르는 어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라서 많이 떨리는 모양이었다. 목소리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엄마가 내일 낮에 잠깐은 괜찮대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 하지만 내일 낮에는 잠시 상태가 나아질 것 같다는 것.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고맙다, 노아. 담비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다. 소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조절했다. 어휘도 조심해서 골랐다. 너무 급하거나 강하게 말하면 아이가 놀라거나 경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빼앗은 시간이면 어떡하지? 내가 또 실수하면. 29년 전에도 자신이 뭔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성급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등의 결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어릴 적부터 해온 습관이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차가워지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29년 만에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담비는 노아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반지하 주택이 줄지어 서 있는 좁은 골목이었다. 각각의 집들은 비슷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저마다의 사정이 묻어나는 작은 차이들이 있었다. 어떤 집은 창문에 화분을 놓아 생기를 더했고 어떤 집은 빨래가 촘촘히 걸려 있었다. 노아가 사는 집은 골목 안쪽 끝에서 세 번째였다. 반지하 창문으로 가느다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건물들 사이에 가려져 희미했다. 창문 안쪽에는 얇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담비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다. 슬리퍼를 끌지 않고 조용히 걷는 소리였다. 그런 작은 배려에서도 이 집 사람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희솔이 나타났다.
퀭하게 들어간 눈 밑으로 미소를 얹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다. 헐겁게 묶은 곱슬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듯 거칠어져 있었다. 숨이 들고 날 때마다 목에 가느다란 줄이 얇게 떨렸다. 호흡이 완전히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들어오세요. 이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독특한 향이 코를 자극했다. 페인트 희석제의 날카로운 냄새와 허브차의 부드러운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점토와 물감, 붓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솔이 바람종을 만드는 공간인 것 같았다. 벽 한쪽에는 직접 만든 듯한 가벼운 도자기, 바람종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담비는 그 바람종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밤일 하기 전에 조금씩 만들어요. 이솔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서 덜 무섭거든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 적막한 밤의 공포, 그런 것들을 작은 소리로나마 달래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이솔이 계속 말했다. 노아가 밤에 혼자 깰 때가 많아요.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무서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바로 그때 담비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나무 비늘 3칸.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이솔의 웃음이 한 박자 동안 완전히 멈췄다. 표정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방 안의 공기도 살짝 수축하는 것 같았다. 바람종들조차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걸 어떻게? 이솔은 당황한 표정으로 놀람을 감추려고 애썼다. 본능적으로 의자를 붙잡았고 그 순간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었다. 담비는 이솔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췄다.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집에서 썼던 암호예요.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죠. 혹시 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솔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오래된 발자국을 다시 밟는 듯 조심스러웠다. 어떤 기억들은 다시 꺼내기에 너무 아프고 어떤 과거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가 되살아나는 법이었다. 저는 이솔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8살 전에는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어요. 어른들은 다들 저를 그냥 아이라고만 불렀죠. 번호로 불리거나 아니면 아예 부르지 않거나. 그 말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름도 없이 살아야 했던 아이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어떤 집단 시설에 있었는데 이솔이 계속 말했다. 거기서 큰 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밤 아이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소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나무비늘 3칸. 담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문체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되었다. 이솔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언니 이름은 이솔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입을 막는 것처럼 더 이상 말하기를 주저했다.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면 다 잊으라고 했어요. 이솔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지난 건 지난 거라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과거는 털어내고
앞만 보고 살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담비는 잘 알고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잊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 기억들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이고 정체성의 일부인데. 근데 몸이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솔이 조용히 고백했다. 머리로는 잊으려고 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불러주게 됐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라지는 느낌이 나서요. 그 말이 담비의 가슴 깊숙이 꽂혔다.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소리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다는 것을, 희망의 신호였다는 것을. 담비의 손바닥에 땀이 찼다. 문채가 아이들에게 남긴 작은 구조 신호. 그녀의 기억 속 동생은 늘 밝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지켜주던 아이였다. 남을 돌보는 것이 천성이었던 그 아이가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누군가를 계속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식 같은 기쁨이 완전히 숨을 삼키기도 전에 반지하 문틈으로 낯선 목소리가 굴러 들어왔다. 서이솔 씨, 안에 계시죠? 이번 달은 연체 금리가 붙습니다. 아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늘 안으로 내지 않으면 기준 이율이 바뀌어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올렸다. 낮추면서 상대방이 숨을 돌릴 타이밍조차 빼앗는 톤이었다. 압박을 가하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노련함이 느껴졌다. 담비는 헤드폰이나 분석 장비 없이도 그 압박의 주파수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직감이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었다. 문틈 사이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살짝 비쳤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라 직업적인 미소였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든 검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이자 따위는 제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인데요. 담비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는 담비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직업적인 미소를 다시 얹었다. 집단 상담 세길 운영팀입니다. 이솔 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신 것 같아서 저희 시설로 입주하시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24시간 관리를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연계 사업이라서 비용도 매우 합리적이고요. 남자는 호의적인 말투를 계속 유지했지만 담비를 훑어보는 눈빛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갔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것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담비는 의도적으로 웃지 않았다. 표정을 차갑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미소가 어설프게 흔들렸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위험한 냄새를 감지했다는 표정이었다. 담비에게는 낯익은 패턴이었다. 새벽 정원이라는 간판을 세길로만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조직들의 방법은 언제나 같았다. 부채를 미끼로 접근하고 돌봄을 명목으로 유혹하고 결국 사람을 데려가서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것. 남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류철을 정리하며 물러났다. 그럼 이솔 씨께서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불안한 정적이었다. 이솔의 얼굴에는 걱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저런 사람들이 자주 와요? 담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조건들이 이상해지고 자꾸 시설 입주를 강요해서 담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이솔과 노아가 충분히 놀랐을 것이다. 그날 밤 담비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서 세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 영상, 상담 녹음 파일들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데이터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프로그램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담비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기다렸다. 몇 시간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놀랍지 않게도 한 사람의 음성 패턴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상담팀 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남자였다. 핵심적인 말들은 다정하고 친근하게 하지만 부사와 호흡 간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방을 은근히 압박하는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음성 패턴이 30년 전 태벽 정원에서 청소년들을 회유하던 어떤 남자의 목소리와 파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담비는 그때의 녹음 파일들도 몇 개 보관하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습관적인 소리는 잘 바뀌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조작할 때 사용하는 음성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다. 담비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다시 이솔과 노아를 노리고 있었다. 담비는 바로 내일 공개적으로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29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의 소나기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폭우주의보를 발령했다. 골목의 간판들이 바람에 덜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고 가로수들은 한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며 폭풍우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 당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강당 입구에는 무료 상담 돌봄 안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걸려 있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서둘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삐 들렸다. 강당 안은 따뜻했고 밝았다. 연단 위에는 밝은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테스트. 음향 담당자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며 점검하는 소리였다. 세길 측에서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다. 강당 한쪽에는 알록달록한 선물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팸플릿과 안내 책자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인사했다. 담비는 일부러 강당 후열 뒤쪽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 소형 믹서와 노트북, 휴대용 마이크 등 자신의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세팅했다. 겉으로는 그저 팟캐스트 공개 녹음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생중계 프로그램을 켰다. 평소 그녀의 팟캐스트를 듣던 지역 청취자들이 하나둘 접속하기 시작했다. 채팅창에는 인사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괜찮으신가요? 복지관에서 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담비는 채팅창에 간단히 답변을 남겼다. 오늘은 돌봄의 진짜 얼굴을 분석합니다. 소리로 진실을 찾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에 청취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평소 담비의 프로그램은 범죄 사건의 음성 증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세길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연사로 상담팀 진을 무대로 초청했다. 진이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카메라와 관객들을 의식한 매끄러운 인사로 시작했다. 목소리는 따뜻했고 문장은 귀에 쏙쏙 들어왔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까지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웃었고 성실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훌륭한 말이었다. 하지만 담비는 그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의 미묘한 음성 변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호흡 패턴,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순간들의 말투 변화. 행사가 진행되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는 몇 명의 참가자들을 지명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대부분 무난한 질문들이었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드나요? 가족과의 면회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들에 진은 능숙하게 답변했다. 모든 답변이 완벽했고 듣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드디어 담비의 차례가 왔다. 사회자가 담비를 지역 팟캐스트 제작자라고 소개하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 사람들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궁금해했다. 담비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속이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무 비늘 3칸.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확연히 변했다. 마치 바람이 갑자기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몇몇 노인분들의 눈이 번뜩 떴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무대 위에 진에게서 나타났다. 그의 눈동자가 0.2초 동안 왼쪽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사 신경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담비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의 버튼을 눌렀다.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오래된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30년 전 새벽 정원 재단 상담실에서 은밀히 녹음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기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 오래된 녹음과 함께 화면에는 현재의
진이 상담하는 최근 녹음도 함께 재생되었다. 두 개의 음성 파형이 겹쳐서 나타났다. 억양의 패턴, 쉬는 숨의 타이밍, 문장 끝음을 눌러 삼키는 습관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더불어 화면에는 세길의 재무 구조, 최근 몇 년간의 입소자 증가 그래프, 그리고 연체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변동 현황까지 모든 자료가 공개되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천둥이 크게 쳤다. 번개가 강당 창문을 환하게 비추었고 거의 동시에 복지관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전되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마이크도 끊어졌다. 몇 초 후 비상전원이 작동하면서 일부 불이 다시 켜졌지만 그 짧은 블랙아웃 동안 앞줄의 몇몇 사람들이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담비의 등골이 선명하게 식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담비는 강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복지관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어디선가 계단을 오르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철제 난간을 긁는 금속음도 함께. 담비는 그 소리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다. 2층, 3층을 지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바깥에서는 비가 수직으로 꽂히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담비는 그 틈을 비집고 옥상으로 나갔다. 빗속에서 낯익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다, 솔, 라, 파 나무 비늘, 세 칸. 그 소리는 바람과 빗소리에 섞여서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지만 담비의 훈련된 귀는 놓치지 않았다. 노아, 담비가 빗속에서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삐끗거리며 뒤돌아보았다. 노아였다. 하지만 그 뒤에서 누군가 그 소년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진이었다. 그의 어깨가 번개빛에 금속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잠깐 데려다가 시설로만.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진이 변명하듯 말했다. 손 놓으세요. 담비의 목소리는 평소 방송할 때보다도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한 손을 들어 자신의 휴대폰을 보였다. 놀랍게도 생중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카운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긴급한 메시지들이 폭주하고 있었다. 경찰 이미 불렀어요. 지금 복지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소리 들려요. 그 상황을 본 진의 손이 노아의 팔에서 조금씩 느슨해졌다. 바로 그 순간 빗물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에 실려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흡기, 사람의 몸이 필사적으로 공기를 찾는 소리였다. 이 소리였다. 비에 완전히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들고 천식 환자처럼 가쁘고 힘든 숨을 몰아쉬며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노아. 이 소리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가 비틀거렸다. 담비는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이솔의 등 뒤를 받쳐 주었다. 이솔의 폐가 경련하듯 움찔거리며 수축하는 것이 손으로 느껴졌다.
호흡이 매우 불규칙하고 위험한 상태였다. 담비는 오래전 법의학 강의에서 배웠던 응급 호흡법을 떠올렸다. 입에 무리해서 공기를 밀어넣는 것보다는 등과 갈비뼈 사이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도와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여기 있어요. 제 손을 따라 숨 쉬는 박자를 맞춰보세요. 담비는 자신의 손바닥을 이솔의 옆구리에 가만히 붙였다. 둘 천천히 들이쉬고 셋 잠깐만 멈추고 둘 더 천천히 내쉬어요.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지레이는 이런 상황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슬그머니 계단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는 이미 복지관 직원들과 담비의 생중계를 보고 달려온 2명의 젊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옥상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선풍기 날개가 바람에 한 번 크게 돌아갔다가 멈췄다. 노아는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몸으로 엄마에게 달려가 꽉 안겼다. 이솔의 옷에 달려있던 작은 바람종이 빗방울에 닿으면서 작은 소리를 냈다. 차릉차릉. 그 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수면을 지켜주던 옛날 자장가처럼 빗소리와 바람소리 위에 얇지만 분명하게 겹쳐졌다. 담비는 여전히 이솔의 등에 손을 얹고 호흡을 도와주며 계속해서 박자를 세워주었다. 나무 비늘 3칸. 이번에는 29년 전과는 다른 의미로 숨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암호가 이제는 살리기 위한 암호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도시는 마치 깨끗이 씻긴 것처럼 맑아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담비의 생중계를 본 사람들, 복지관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모든 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며칠 뒤 같은 복지관 당당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관들이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이 동네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세길의 상담팀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과거 새벽 정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서들, 입소자들을 관리하던 파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29년 동안 이어져 온 조직적 범죄의 전모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담비의 그날 밤 생방송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음성 분석,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증거 제시, 그리고 시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이 모두 어우러져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역 언론들은 이 사건을 소리가 밝힌 진실이라고 표제로 뽑았다. 담비는 하루아침에 지역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담비에게는 그런 외부의 관심이나 누구의 박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느꼈던 한 사람의 숨이었다. 이솔이 가쁘게 몰아쉬던 그 숨, 그리고 담비의 손길에 의해 점점 안정되어 가던 그 호흡의 리듬이었다. 이솔은 그날 밤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했다. 천식의 급성 악화 상태였지만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의료진들은 더 늦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이솔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호흡이 안정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늘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 담비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병실을 찾았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바람종이었다. 이솔이 만드는 것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바람종이었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다. 담비는 그 바람종을 병실 창틀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바람종이 살랑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가까이서 보니 도자기 잎사귀 하나하나의 작은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나무 비늘 3칸. 그 글씨를 본 이솔이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솔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 우리는 분명히 또 그들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담비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 혹시 담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문채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솔의 눈에 물기가 돌았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언니가 그 이름이었어요. 이솔이 천천히 말했다.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서 흐릿해졌지만 다른 것들은 생생해요. 늘 밤마다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불 끝을 당겨주던 그 손의 온도는 아직도 기억해요. 담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29년 만에 듣는 문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 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이솔이 계속했다. 숨을 길게, 소리는 짧게. 나무 비늘 3칸.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담비의 몸 안에서 오래도록 묻어둔 울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뜻밖의 깨달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다. 29년 동안 자신은 잃어버린 것만 세어왔다. 사라진 동생, 끊어진 연결,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남겨진 의미 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에 흘려보낸 음표들이 나머지로 남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문채의 소리가 이솔을 거쳐 노아에게 전해졌고 그 소리가 다시 담비에게 희망을 주었다. 문채는 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찾으셨나요? 담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진실을 찾는 데 사용했던 차가운 분석적 태도가 이번에는 따뜻한 위로를 향해 있었다. 끝내 찾지 못했어요. 담비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찾은 것이 있어요. 그 아이가 남긴 소리가 아직도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노아가 그리고 당신이 바로 방금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퇴원한 날 저녁, 노아는 엄마와 함께 담비의 작업실을 구경하러 왔다. 아이는 처음 보는 전문 장비들의 호기심을 보였다. 벽에는 여러 가지 음성 파형을 프린트한 것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헤드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녹음 장비들과 분석 프로그램들이 설치된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노아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이거로 소리를 잡는 거예요. 노아가 마이크를 보며 물었다. 맞아. 소리를 잡아서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야. 담비가 설명해 주었다. 노아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서 작은 휘파람을 불었다. 나무 비늘 3칸.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부르는 소리였다. 이거 녹음해 주세요. 노아가 부탁했다. 엄마가 잘 잠들 수 있도록요. 담비는 웃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노아의 휘파람이 아름다운 파형으로 춤을 추며 기록되었다. 그 파형은 29년 전 문체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소리였다. 그날 이후 담비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밤의 합창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범죄 분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 도시에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가 가진 살아남은 소리들을 모으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듣던 날, 절망 속에서도 계속 뛰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가져왔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의 소리를 들고 왔다. 이솔은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쳤다. 숨을 올바르게 맞추는 법, 너무 길게 내쉬어서 어지럽지 않게 하는 법, 무서울 때나 불안할 때 박자를 세워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 등을 알려주었다. 노아는 엄마와 함께 바람종을 모아서 작은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바람종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합주를 연주하도록 만들었다. 그 바람종들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담비는 가끔 저녁 시간에 작업실 창가에 서서 도시 전체의 음색을 오래 들었다. 멀리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예전에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불안해졌었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로만 들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누군가가 도착한다는 약속의 소리로 들렸다. 도움이 오고 있다는,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바람이 분다. 창가에 걸어둔 작은 도자기 바람종들이 겨울 해를 받아 번들거리며 작은 음악을 연주한다. 담비는 깨끗한 흰 종이를 꺼내서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다. 우리는 소리로 서로를 찾아온다. 누군가의 목소리 끝이 당신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을 살게 한 작은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절망적인 순간에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들린 발걸음 소리,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였을까요? 당신은 누구의 숨에 박자를 맞춰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거친 호흡을 잡아주고 함께 천천히 숨을 쉬도록 도와준 적이 있나요? 오늘 밤 창가에 작은 바람종 하나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처럼. 그 순간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다. 찰흥. 누군가의 오래된 암호가 새로운 의미로 태어났다. 29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절망을 희망으로, 상실을 발견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부는 한,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 한,
누군가가 누군가의 숨에 귀 기울이는 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